비주얼 레코니션까지만 좀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비전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인공지능 부분, 뭐 딥러닝 이전에도 머신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고, 비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고요. 적용한 사례는 이렇게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런 번호판 인식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은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저희 관계사 중에 하나인 11번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유사한 상품을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사한 이미지를 찾는 시뮬러 서치 기능도 있고요. 커스텀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더라도 비전은 뭐 OCR이라든지 뭐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은 사실은 비전을 어디에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튜닝하고 영역을 어떻게 세그멘테이션하고 레블링 할지 등등등 되게 알고리즘들을 하나하나 가가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리파인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마존이나 이렇게 애저나 또 IBM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오픈 API 형태로 아무나 쉽게 쓸 수 있는 그 이미지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종류들이 그렇게 뭐 다양하거나 서로 다르지 않고 유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얼굴을 인식을 하고 얼굴 내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혹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이 뭐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보통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누구다까지 지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OCR 같은 서비스들은 일부 클라우드 업체들이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영어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유명인 같은 경우에나 랜드마크인 경우에 이게 무엇다 라는 것들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장면을 해석하기 위해서 뭐 사람이 있고 뭐 아웃도어인 것 같고 마운틴 락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최근 딥러닝에서도 보면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렇게 태그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마치 하나의 문장처럼 어떤 남자가 뭐 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 형태로 나오는 방식도 있는데, 최근에는 여하튼 이런 태그 형태로 나타내는 방식이 쉽게 이후에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식으로 입력 피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왓슨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서 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기능을 위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뭐 당연히 딥러닝 알고리즘을 쓰겠지만, 그 관점은 일단은 어떤 객체를 추출하는 객체 추출의 방식이 아니라 전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링하는,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특정한 영역, 뭐 어떤 객체를 추출한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많은 파인 튜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인식이라든지 하는 건 사실은 되게 많은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추출하고 인식하는 부분으로는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주로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얼굴 혹은 이렇게 OCR 같은 경우에는 추출하는 영역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보통 이렇게 태깅하는 형태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공공성인 것 같아요. 서비스의 공공성.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려면 이게 튜닝이라는 과정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쉬운 방식으로 좀 접근하려고 하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 제약은 있지만 업로드를 하면 이게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내에서 이렇게 정보들, 태그들을 리턴을 해주고 함께 이렇게 신뢰도 값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야영지의 확률이 96% 정도 된다, 이렇게 리턴을 했고요.
뭐 색깔은 노란색이 중간에 어딘가 모르겠지만 포함된 것 같다. 암록색도 있는 것 같다. 텐트나 보호 시설인 것 같다. 뭐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리턴해 줍니다. 요게 이제 똑같은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웃도어에 있는 다른 텐트면은 똑같이 않게 또 나오거든요. 뭐 야영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텐트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등산객들이 있는데 여기는 가장 이 이미지 중에 중요한 건 자기가 봤을 때는 신뢰도 높은 건 녹색이다. 색깔이 되게 중요하더라. 청록색도 있고 자연도 있고 산등성이 여행자 뭐 이런 정보들이 신뢰도 값과 함께 리턴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신뢰도 값은 뭐 모르죠. 내부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판단한 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하튼 이 값들을 어떤 필터링 기준, 스레셜드를 정해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런 태그 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뭐 불행하게도 이제 리스트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원하는 카테고리에 맞게 이미지를 던져보고 리턴된 이런 태그들을 확인해서 어떻게 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건 좀 아쉽지만 현재 한 22,000개 플러스 알파 정도에 되는 태그들을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게 되게 뭐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다양한 분류 체계들을 여기저기서 차용을 해서 계속 모으고 있어서 계속 확장되는 방향으로 진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뭐 프로그래밍 할 때 if 야영지일 경우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사실 리스트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도 찔러보고 뭐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빅데이터나 소셜 분석, 인사이트를 끄집어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 그렇게 뭐 리스트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뭐 이렇죠. 뭐 그냥 서비스 생성하고 이미지 입력하고 호출한 다음에 태그 수집하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뭐 소셜 분석을 하던 마케팅 하던 뉴스를 분석을 하던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주로 어떤 사진인지 분석을 하던 개인화 서비스를 하던 이런 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카테고라이즈 된 정식 카테고라이즈는 아니고 제가 이미지를 마구마구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종분류, 뭐 이게 해양 동물인지 포유류인지 파충류인지 세균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 쓸 수 있겠더라. 조류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더라. 뭐 스포츠도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더라.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간단히 테스트 해보면서 확인을 해봤었어요. 최근에 뭐 다음에서 보면은 이제 꽃 찾는 서비스 있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꽃도 한번 대입해봐서 이게 인식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없는 것들은 이 이후에 나오는 커스텀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정확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능이 지났고요. 첫 번째 기능은 뭐 별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올려보고 태그들이 리턴되면 그 태그들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을 해서 뭐 내가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표출을 해주던 아니면 빅데이터 인풋으로 쓰던 뭐 아니면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어떤 분석 자료를 쓰던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에 있는 22,000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도메인, 유스케이스, 그 다음에 세상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지를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이 커스텀 클래시파이어 기능입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3개의 강아지 종 분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샘플을 잡아 놓은 거고요. 포지티브 이미지들. 여기는 이제 사실은 슈퍼바이즈드겠죠. 슈퍼바이즈드로 클래스를 내가 정하고 클래스에 맞는 유사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가지는 특징들이 있을 거죠. 얘네들은 뭐 다리가 있다거나 코가 뭐 까맣다거나 뭐 이런 특징들이 있을 텐데 내가 봤을 때 이런 특징들은 이 개들이 서로 클래스 분류하기에 적당하지 않네라고 싶은 것들을 네거티브 이미지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경계를 더 뚜렷하게 해주는 역할로 이렇게 네거티브 이미지가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중치 트레이닝을 할 때 여기 있는 피처들이
다른 피저들의 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클러스터 간의 아니 클래스 간의 어떤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여기는 네거티브 이미지라는 방식을 썼고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뭐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몇십 초에서 몇 분 정도를 기다리면 나만의 이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또 앞에 한 것처럼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내가 말한 이 세 개의 클래스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기술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쓸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설계다라는 내용이고요. 시나리오를 설계한 후에 그 다음에 이미지들을 수집을 하고요. 이것들이 잘 분리되도록 유사하지만 피처링 안 됐으면 하는 정보들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수집을 해서 zip 파일로 묶어서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연동해서 API를 호출을 하면 하나의 서비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때 인식률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 특정 클래스, 1번 클래스의 이미지를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네거티브 이미지를 더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클래스를 더 새롭게 추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 서비스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 개선을 위한 학습을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과제를 제출을 하셔야 될 테니까 뭐 주로 되게 보여지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활용해 보기에는 쉬운 서비스일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걸 어디에 적용할 거냐라는 아이디어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에서 쓰는 용도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 이제 제일 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연예인, 닮은권 연예인, 뭐 이런 거 저희가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많이 봤던 것들 있잖아요. 꽃, 강아지, 종분류 이런 건 사실은 지나가는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나올 만한 아이디어니까 이거를 산업적으로 적용해도 될지 안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뭐 레이저 스캔으로 스캔한 거에서 가방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무기나 총기류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게 꼭 칼라일 필요는 없고 이미지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종분류하는지 그다음에 뒤에나 이제 블루믹스에도 가보면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토네이도가 와서 태풍이 왔는데 지붕이 어디에 파손된 데가 있는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와 파손된 이미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빠르게 복구할 때 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지에서 녹지와 녹지 아닌 부분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위성 사진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반도체 회사에서 웨이퍼에서 디펙트가 난 곳을 뭐 종별로 색깔을 정해서 이게 어떤 패턴의 뭐 분류겠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산업에서는 되게 쓸 만한 여지가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시겠지만 이미지만 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오늘 이후에도 한번 연구 대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보통은 우리가 딥러닝으로 뭔가 학습을 할 때 보면 어떤 피처가 가중치가 어떻게 될지를 학습 단계에 이제 보통은 정해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전체 텍스처에 관련된 부분들의 정보를 추출해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오브젝트의 형태를 추출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그냥 전통적인 뭐 딥러닝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커먼하게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이제 얘 장점이자 쉽게 쓸 수 있는 특징이 쉽게 클래스를 구성해서 내가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큰 단점이 있는데요. 객체를 추출한다든지 세그멘테이션 하거나 하는 기능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고객이 무엇을 이제 디텍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알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구 과제로서 이게 어떤 객체에 대한 인풋을 어떻게 줄지 그렇게 줬을 때 그 객체를 어떻게 이미지에서 디텍션 할 수 있는지 이걸 되게 코먼하게 하려면 어떤 알고리즘들이 필요한지라든지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해보시면 또 연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단순히 인식률만의 싸움이 아니라 응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싸움과 같이 결부되어야 산업에서 적용이 되고 다시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이라 하는 것이 그냥 또 하나의 그냥 물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적용되면 다시
사이클을 돌고 그게 이제 계속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도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산업적으로 필요한 니즈를 찾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뭐 과일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처음에 애플이나 바나나나 배에 대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플루이시라고 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고, 네거티브 이미지로는 베지터블을 올렸어요. 한번 학습을 한 후에 두 번째 업데이트를 할 때 뭐 새로 이렇게 뭐 애플이라는 걸 추가를 더 했고요. 기존 클래스에. 그다음에 오렌지라는 과일을 하나 새로 클래스를 등록을 했고, 네거티브에 베지터블 말고 치즈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서비스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게 쉽다라는 것이 클라우드로 서비스하는 거에 대한 장점을 충분히 살렸기 때문에 고객들이 쉽게 서비스에 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커먼한 기능이긴 하지만 장점입니다. 역시나 커스텀을 하기 위해서 뭐 저희도 이제 비전을 가지고 뭐 딥러닝을 하게 되면 보통 제약상을 나름대로 두잖아요. 뭐 컴퓨팅 파워도 정하고 뭐 이미지의 사이즈도 정하고 하듯이 여기도 이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약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제약들이 있고요. 레졸루션은 320을 최대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하이 퀄리티 이미지들을 넣어도 내부적으로는 리사이징해서 320 아래로 떨어뜨려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못하는 거는 뭐 웨이퍼를 뭐 아티클 단위로 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뭐 CT라든지 MRI 같은 그런 초고도화된 이미지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하려고 하면 관심 영역을 ROI를 클로핑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기술들이 또 앞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응용력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런 제약사항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화면인데요. 뭐 이렇게 에브리 포탈이나 UI 툴에 들어가셔서 새로 생성을 하면 분류자 이름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고, 원하는 클래스 이름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거기다 이제 파일을 z파일 선택한 다음에 작성하기를 누르면 바로 이제 업로드가 되면서 이제 생성이 됩니다.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뭐 몇 분, 길면 몇 분에서 몇십 초 정도 걸리고요. API도 역시나 이런 API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테스트할 때는 컬 명령 같은 걸로 단위 테스트를 많이 할 때는 쓰고요. 배치를 돌릴 때는 뭐 파이썬 같은 거 코드 짜놓고 이미지를 돌아가면서 수행한 다음에 아웃풋 어디다 써놓고서는 다 통으로 뭐 돌려본다거나 인식률을 확인한다거나 뭐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SDK 노드나 자바 쪽 코드나 SDK도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RESTful API를 표준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언어라 그러면은 뭐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